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 아침 8시에는 베이 지역에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지는 밀피타스 북동쪽으로 5.6마일과 사노제 북동쪽으로 9.9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했으며 진앙의 깊이는 2.1km였다고 크론4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주말 베이 지역에는 비 소식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토요일에는 베이 지역 곳곳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일요일에는 부분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으나 대체로 소강 상태를 보이고 구름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공휴일인 월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국립기상청은 전망했습니다. 이번 주말 해안 지역의 최고 기온은 52도에서 56도로 예보됐으며 내륙 지역은 50도에서 58도, 사우스베이 지역은 52도에서 56도로 나타나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해안 지역에서는 39도에서 47도, 내륙 지역에서는 33도에서 44도,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37도에서 45도를 보이겠습니다. 12일 밤부터 시작된 수증기 전선 대기의 강이 베이 지역 전역에 비를 뿌리면서 곳곳에 홍수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8시간 동안 산간 지역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는데 소노마 카운티 산지의 베나도 지역에 12인치 이상의 비가 내려 최대 강우량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 지역 곳곳에 정전 사태가 발생해 주민들의 불편함이 이어졌습니다. 전력회사 PG&E는 어제 주민 4만 1000여 명이 정전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피해 지역은 노스베이로 PG&E 이용자 16,000여 명의 전기가 끊겼으며 샌프란시스코에서 2,500명, 이스트베이 지역에서는 3,100명이 정전 사태로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는 7,700여 명이 전기가 끊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노제 시티 컬리지에는 어제 캠퍼스를 일시 폐쇄하고 수업을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악화된 기상 상태로 항공편을 줄줄이 지연, 결항시켰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 측은 어제 오전 6시 기준으로 51개 항공편이 결항되고 33개 항공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소살리토에는 계속된 호우로 집안이 약화돼 집 한 채가 언덕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린 카운티 소방 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3시경 크레센트 애비뉴에 위치한 듀플렉스가 언덕 경사면 아래로 75야드쯤 쓸려 내려가 집 한 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가옥 3채가 파괴되고 여성 1명이 구조돼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진흙 사태로 크레센트 애비뉴와 소살리토 블루버드 인근 주민들의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노제 과달루페 리버에는 어제 아침 호우로 물이 불어나 윌로우 글렌웨이와 아틀란타 애비뉴 인근 주민들에게 홍수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가 해제됐습니다. 기상대는 오전 5시 30분경 과달루페 리버가 수위 8.81피트를 기록했으며 이는 홍수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18가와 돌로레스에는 13일 아침 나무가 빈 차량 2대에 쓰러져 일부 차선이 폐쇄됐으며 사노제에서도 비슷한 시각 나무 한 그루가 헬스데일 애비뉴에 쓰러져 교통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 같은 사고는 월러크릭, 산마테오, 나파, 산나몬, 헤이워드 등 곳곳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라 네바다 지역에도 눈 소식이 계속됐습니다. 어제 오전 레이크타호 인근에는 폭설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으며 이는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상대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13일 레딩에도 14인치가량의 눈이 내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대선 공약인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을 이용해 국경장벽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며 맞선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향후 정국이 안개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한 비판을 우려한 듯 지난 1977년 이후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여러 차례 서명했고 문제가 된 적이 거의 없었다며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 후 국가 비상사태 선포문을 서명하고 상하원에 서한과 함께 발송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비상사태는 58번 선포됐습니다. 1979년 이란 인지 사태, 2001년 9.11 테러, 2009년에는 신종플루 확산 등 주로 분쟁과 테러, 보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됐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국방부와 군사 건설 사업 예산 36억 달러, 마약 단속 예산 25억 달러, 재무부의 자산 몰수 기금 6억 달러 등 70억 달러가 국경장벽 건설 예산으로 전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의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서명해 연방정부 셧다운 재발을 막았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13억 7억 500만 달러를 반영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을 거부했다가 셧다운이 재발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경장벽 위기는 국가 비상사태 선포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의 의회 예산권 침범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에서 대통령의 행위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헌법에 부여한 의회의 배타적인 예산 권한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의회는 의회에서, 법원에서, 그리고 대중 속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헌법적 권한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2월 15일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가운데 지난 2017 회계연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 체포된 인원이 4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CNBC가 미 세관 국경보호국의 통계를 인용해 보도한 데 따르면 2017 회계연도에 미국 멕시코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다 체포된 사람은 30만 3,916명으로 197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월경자가 최고조에 달했던 때는 160만 명을 기록했던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에 대한 정당성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CNBC가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임시비자의 정해진 기한을 넘겨 미국에 체류함으로써 불법으로 간주된 경우가 대다수인데도 불구하고 남쪽 국경에 대해 위기라고 언급해왔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하원은 전날 13억 7,500만 달러의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편성돼 국경장벽 건설 비용이 편성된 연방 예산 제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예산이 자신이 원했던 국경장벽 건설 비용 57억 달러에 크게 미치지 못함에 따라 자금 확보를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34마일에 달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66억 달러의 예산을 전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지 수시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카고 외곽의 한 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동료들에게 총을 쏴서 최소 5명이 숨졌습니다. 마침 지난해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일주기 바로 다음 날에 벌어진 사건이어서 미국 사회에 충격을 더했습니다. AP와 AFP 통신, CNN 방송에 따르면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70km가량 떨어진 일리노이주 오로라의 공업단지에서 30, 4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권총을 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은 이 공단에 위치한 밸브 제조회사인 헨리 프렛 컴퍼니 공장이었습니다. 총격에 놀란 공장 근로자들은 뒷문으로 빠져나가 다른 건물이나 인접주택에 숨는 등 대피 소동이 벌어졌다고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지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재무부 산하, 주류, 담배, 화기류 단속국, ATF 요원들도 출동해 경찰을 지원했습니다. 총격범은 경찰관들이 공장 창고에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총을 쏘며 저항했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전 끝에 범인을 사살하고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크리스틴 자이먼 오로라 경찰국장은 이날 사건으로 5명이 숨지고 경찰관 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가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저커버그 종합병원에 마련된 새로운 시설에서 시작합니다. 저커버그 종합병원에 180만 달러를 들여 마련한 성인 긴급 의료 센터에서 21일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닌 의료 서비스를 당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병원에서 미처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이곳에 와서 즉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공의료국에 따르면 2018년 긴급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2만 명에 이르는데 그 가운데 18,000명이 예약 없이 찾아온 환자였습니다. 대한독립을 만방에 알리고 함께 제국주의와 맞서 싸우자는 한민족 전체의 일치된 호소였던 3.1 운동 소식은 지구촌 전체로 타전되며 세계인들의 혼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한국의 반일 저항운동 소식을 일제히 지면에 실은 1919년 3월 10일자 미국 신문 보도는 확인된 것만 33건에 달합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은 300만 명의 국민과 3천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독립협회는 서울과 평양 등 여러 도시에서 독립을 선언했으며 손병희, 이상재, 길선주를 파리 평화회의에 보내 한국을 독립국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오클랜드 트리뷴은 한국이 전 세계의 독립 지지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도 13일자에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독립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평양에서는 시위 중 체포된 학생들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묶였다며 시위 확산과 일제히 탄압을 상세하게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의 실체를 밝힌 샌프란시스코발 보도가 여론전의 포문을 연 후 뉴욕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가 잇따랐고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언론으로 뻗어나갔습니다. 뉴욕주에 이어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오로라시도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날로 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1운동 유엔 유네스코 등재 기념단 덴버 지부에 따르면 오로라시는 오는 25일 시청에서 유관순 열사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번 유관순 열사의 날 제정과 선포는 오금석 회장의 숨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올해 초 리게아 시장과 9명의 시의원에게 유관순 열사의 업적과 3.1운동의 취지를 알리는 이메일을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에는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오로라시가 3월 1일을 유관순 열사의 날로 제정해야 한다는 방위성과 선포문에 들어갈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시의원들은 일본 총영사관의 눈치를 보면서도 결의안을 발의하고 상정한 뒤 거듭되는 토론을 거쳐 지난 12일 회의를 열어 통과시켰습니다. 인구 32만 5천여 명의 오로라시는 콜로라도주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이며 한인도 다수 거주합니다. 스티븐 무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오늘 중국 베이징에서 무역전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미중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생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11일부터 중국 베이징에서 실무급 협상을 한 데 이어 14일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고위급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날 고위급 회담이 정오쯤 끝난 뒤 협상단이 아무런 발표 없이 헤어졌다면서 회의 후 올라온 무누신 장관의 트위터 글에도 구체적인 진전이 이루어졌다는 신호는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제리 브라운 전임 주지사가 서명한 캘리포니아주 공립학교 성교육 의무화 법안이 최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7에서 12학년 학생들에게 1년에 일주일 이상 광범위한 내용의 성교육을 실시하는데 성정체성, 성적 성향 등에 대한 커리큘럼이 학부모들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학교 재량에 따라 학부모 동의 없이 킨더가든 학생들도 성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림을 통해 다양한 성관계 체위를 알려주고 누구나 동성애자가 될 수 있다고 기술해 아직 성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학생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남가주일 때 1,600명 이상의 학부모들이 오는 19일 등교 거부 운동인 sit-out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도 개정 성교육에 반발한 학부모들의 집단 등교 거부로 문제의 커리큘럼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 미군 사령관은 지난 12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북핵 위협이 제거 또는 감소한다 해도 재래식 전력 위협이 줄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모든 당사자 간 평화협정이 맺어질 때까지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르게 해석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 주둔 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미 국방부는 한국 국방부에 이메일로 주한미군 문제는 북미 비핵화 대화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에이브럼스 사령관 역시 자신의 발언이 여러 해석을 놓자 주한미군 사령부를 통해 주한미군 주둔은 철통 같은 한미 동맹 차원의 문제로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군 측의 이 같은 거듭된 입장 표명은 1차 북미 협상에서 주한미군은 의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체제 보장 차원에서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 유예나 축소와 같은 카드로 비핵화 성과를 내려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 문제는 북핵 협상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정상회담에는 관련 논의가 테이블에 오르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중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유지되면서 큰 폭으로 올라 마감했습니다. 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43.86포인트 상승한 25,883.2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장보다 29.87포인트 상승한 2,775.60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45.46포인트 오른 7,472.41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가주노동청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종업원 상해보험 워커매에 가입하지 않고 비즈니스를 하는 주내 고용주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워컴 규정 위반에 대한 노동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가주노동법은 업종과 관계없이 풀타임은 물론 파트타임, 인턴 직원까지 워컴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워컴에 꼭 가입해야 하며 일주일 이상 워컴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미가입 직원 한 명당 $1,500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미 연방항공청은 어제 베트남이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어 베트남 항공사들에게 미국 직항 노선을 개설하고 미국 항공사들과 공동 운항할 기회를 부여한다고 공표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베트남이 국제안전기준을 준수하고 미 연방항공청의 국제항공안전평가 프로그램에 따라 카테고리 1등급을 승인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미 당국은 말했습니다. 지난해 미 연방항공청은 안전성 평가를 위해 베트남에 조사팀을 보냈습니다. 한때 카테고리 1등급을 받았다가 카테고리 2로 강등돼 다시 회복하려 시도 중인 태국과는 달리 베트남은 이전에 미 연방항공청의 등급을 갖지 않았습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항공시장은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16%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인 비엣젯 항공 JSC와 제트스타 퍼시픽을 포함한 베트남 항공사들은 보잉과 에어버스의 주요 고객입니다. 코카콜라에서 일했던 고위 직원이 약 1억 2천만 달러, 1,300억 원 상당의 회사 기밀을 빼돌려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테네시주 검찰은 인체에 해로운 비스페놀 A 성분이 없는 BPA 프리 포장재 코팅 기술과 관련된 기밀 사항을 중국 회사로 빼돌린 혐의로 중국계 미국인인 여우 사오룽을 재판에 넘겼다고 AFP 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여우 사오룽은 류상천 등 중국인 2명과 공모해 비스페놀 A 성분을 사용하지 않는 식품 포장재 코팅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플라스틱의 주요 성분으로 식품 포장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인 비스페놀 A는 내분비 교란을 일으켜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알려졌지만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이 희귀한 탓에 식품 포장 업계에서 비스페놀 A 없는 포장재를 만드는 기술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류상천은 이 기술을 넘겨받자 자기 소유의 회사에서 포장재를 생산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여우 사오룽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중국이 해외 인재를 유치하려 높은 연봉과 주택 등을 주는 프로그램인
천인 계획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최대 친북단체로 알려진 재미동포 전국연합회가 미투에 따른 내분으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친북 매체인 민족통신은 윤길상 재미동포 전국연합회장이 신모 씨와 박모 씨 그리고 이모 씨 세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불평과 항의를 받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윤길상 회장은 오히려 이 피해자들을 중상모략하며 상처 입은 여성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줬다고 민족통신이 전했습니다. 민족통신은 2014년 김일성상을 받은 노길남 씨가 운영하는 매체로 전국 친북 소장파 그룹을 대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길상 회장은 지난 2005년부터 이 단체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동부지역 친북단체의 원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친북단체를 관리하는 주 UN 북한 대표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북한 대표부가 현 지도부를 편들고 나서자 민족통신을 앞세운 소장파가 이례적으로 북한 외교관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한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1년간 학비 지원을 시행 중인 가운데 학비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생활비까지 지원하는 법안 SB 291이 상정됐습니다. 코니 레이바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커뮤니티 컬리지에 재학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학비는 물론 기본 생활비를 지원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되는 것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첫 해에 2억 5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시작해 오는 2024년에는 15억 달러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편성됩니다. 캘리포니아주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커뮤니티 컬리지 수업료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보다 훨씬 낮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생활비 지출이 높아 학업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힘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학비와 거주비 등 생활비용을 고려할 때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의 경우 연평균 2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생활비 등의 추가 지원이 없으면 저소득층의 커뮤니티 컬리지 학생들은 학업보다 일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하는 기간이 늦어진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주에서 커뮤니티 컬리지 2년 전 과정에 대해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법안인 AB2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소득 3만 달러 미만의 세입자나 주택 소유 실거주자의 세금 환급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14일 아들인 나자리안 가주 하원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간 소득 3만 달러 이하의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들에게 세금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 보조 프로그램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 AB 491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범위를 확대해 3만 달러 이하 소득이면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나라지안 의원에 따르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각 대상자들은 연간 약 400달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 신청자 10명 중 3명은 재심사 대상자로 분류돼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가 13일 공개한 노동허가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9 회계년도 1사분기가 끝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서 가운데 별다른 문제 없이 일반 심사를 받고 있는 신청서는 74%에 그쳤습니다. 나머지 26%는 감사나 고용감독 등 정밀 재검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에 걸린 케이스들이 18%로 가장 많았으며 항소에 따른 재심 케이스는 6%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스폰서 업체 감사가 진행 중인 케이스는 2%였습니다. 일단 감사가 진행되면 정상적인 수속 기간보다 4에서 6개월이 더 지연되고 기각률도 절반이 넘어가면서 승인받기가 더욱 어렵다고 이민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취업 이민 신청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이라 할 수 있는 노동허가는 전자노동허가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2주일 만에 처리되기도 했지만 지난 2014년 이후부터는 처리 지연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한인들의 취업 이민 노동허가 신청은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신 국가별 순위에서도 인도, 중국,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를 차지하면서 한 단계 내려앉았습니다. 학생과 교사 17명이 숨진 플로리다주 파클랜드 고교 총기 참사 1주년을 앞둔 13일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미국 내 모든 총기 구매자와 양도자에 대한 신원 조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하원 법사위가 전날 9시간의 토론 끝에 찬성 21표, 반대 14표로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을 가결시켜 하원 본회의로 넘겼다며 이 조치는 총기 규제를 최우선 이슈로 삼겠다고 공약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 추진한 첫 입법 가운데 하나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묻지마 총격으로 17세 아들을 잃고 총기 규제 운동을 시작했다가 파크랜드 참사 이후 직접 정치에 뛰어들어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에 당선된 로시 맥베스 의원이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비행기 승무원 출신인 맥베스 의원은 지난 2012년 플로리다주 잭슨빌의 한 주유소에서 백인 남성이 쏜 총에 맞아 17세 아들을 잃었습니다. 음악 소리를 줄이라는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하자 그 자리에서 총을 꺼내 10발을 난사한 묻지마 총격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총기 구매 연령을 만 18세에서 21세로 상향하는 총기 규제 법안을 마련했고 딕스 스포팅 굿즈, 월마트, 크루거 등 대형 총기 유통점은 공격용 대량 살상 총기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나 들불처럼 일었던 총기 규제 여론이 그리 오래가지 않았고 파클랜드 총격 이후 2월부터 4월 사이 미국에서 판매된 총기류는 평소보다 60만 정 늘어난 670만 정에 달했습니다. 미 상원은 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으로 지명한 그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가결했습니다. 바 지명자는 제프 세션스 전 법무장관과 매슈 휘터커 현 법무장관 대행에 이어 트럼프 정권에서는 세 번째로 법무장관직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바 지명자는 취임과 동시에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 러시아가 관여한 의혹인 러시아 스캔들을 둘러싼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를 감독하게 됩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다수는 바 지명자가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전면 공개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그의 법무장관 취임에 반대해 왔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상원은 공화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서 이날 표결에서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르면 이달 내에 완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수사에 비판적이었던 그는 지난달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는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제조업체인 제너럴 모터스 GM이 고급 전기 자전거를 만듭니다. GM은 어제 자동차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전기 자전거 생산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GM은 에리브라는 이름을 붙인 전기 자전거를 생산할 예정이며 유럽 국가들로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에리브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 결정했으며 GM이 생산할 전기 자전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되는데 하나는 컴팩트 버전인 멜드이며 다른 하나는 접이식 자전거 머지입니다. GM은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에서 이 전기 자전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예상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 에리브 멜드는 3,200달러에 조금 못 미치고 에리브 머지는 3,800달러 선인데 독일에서는 이보다 가격이 좀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최대 쇼핑 대목으로 꼽히는 연말 소매 실적이 예상 밖 감소세를 보이면서 경기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지난해 12월 소비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0.1에서 0.2% 증가를 예상한 전문가들의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지난 2009년 9월 이후로는 가장 큰 감소 폭입니다. 앞서 소매 판매는 지난해 9월 0.2% 감소세에서 벗어나 10월에서 11월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한 바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국제 유가와 맞물린 개솔린값 인하를 변수로 꼽았습니다. 미국의 개솔린값은 11월 갤런당 2.65달러에서 12월 2.37달러로 하락했습니다. 연말 연초 연방정부 셧다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소매 판매 지표는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한 달가량 뒤늦게 발표된 것입니다. 13일 오후 산호세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가옥 한 채를 들이받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5분쯤 검정색 쉐보레 픽업 트럭이 산호제 알럼락 애비뉴와 화이트 로드 인근에서
경찰 차량을 들이받았으며 멈추라는 경찰의 지시를 무시한 채 추격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스트힐즈 드라이브 3300블락에 위치한 가정집을 들이받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차량이 과거 뺑소니와 폭행 사건 용의자의 차량과 일치하며 추격전 도중 차량 2대를 추가로 들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병원 치료 후 폭행과 뺑소니, 경찰관 도피 혐의로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추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잠을 자던 흑인 남성이 검문 과정에서 경찰 총격으로 사망하자 흑인을 대상으로 한 과잉 대응이란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발레오 경찰국은 지난 9일 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총기를 가지고 있던 흑인 남성을 사살했다면서 사살된 남성은 차 안에서 총기를 가진 채 잠을 자다가 손을 보이는 곳에 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고 무기를 잡으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발레오 경찰국은 경찰관이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을 절박한 위협이 가해질 때 치명적인 무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저지 레오니아에 사는 50대 한인 남성이 성폭행 등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버겐 카운티 검찰은 어제 이모 씨를 1급 가중 성폭행 및 3급 불법 성접촉 혐의로 지난 11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20대 한인 여성을 무력으로 제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이 씨의 집에서 하숙을 하던 중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씨는 맨하탄에 소재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거 오라클 등에서 16년간 근무한 IT 전문가로 알려졌습니다. 버겐 카운티 형사법원은 오는 19일 법원 신문이 열릴 때까지 이 씨를 버겐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한국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후 미국으로 도피해 뉴저지 팰리세이스 팍에 숨어 불법 체류해 오던 50대 한국 남성이 체포돼 한국으로 강제 압송됐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은 어제 지난해 11월 뉴저지 전역에서 불체자 기습 단속 작전을 펼쳐 팰리세이스 팍에서 체포한 최돈현 씨를 지난 11일 JFK 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송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 강제추행 및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2015년 6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최 씨는 인터폴 수배 대상에 오른 상태로 그동안 체류 시한을 넘기며 팰리세이스 팍에 숨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이 베트남에서 열리는 미북 2차 정상회담 실무 준비를 위해 오늘 오후 경유지인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미국 또한 2차 미북 정상회담 준비 작업을 위해 전담팀을 파견한다고 밝혀 이번 주말 미북 간 하노이에서 양국 정상회동을 위한 의전 협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베이징 소식통에 따르면 김창선 부장 일행은 현지 시간 오늘 오후 6시 20분쯤 평양발 중국 국제 항공편으로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노이에서 27일, 28일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시한이 촉박해 김 부장은 또 다른 지역을 경유하는 방식으로 내일 점심쯤 하노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창선 부장은 지난해 1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 보름 전인 5월 28일 싱가포르에 먼저 들어가 김정은 위원장이 머물 숙소와 협상 장소 등을 둘러보고 미국 실무팀과 열흘가량 의전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김창선 부장은 하노이에 계속 머물면서 미국 측과 2차 미북 정상회담의 의전에 관한 실무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무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완전한 비핵화와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방미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단이 전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워싱턴 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마크 네퍼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와의 조찬 회동 내용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퍼 부차관보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하면서 대북 제재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 제재에 포함된다며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는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현 상태의 북한에 대한 체제 보장은 어렵다면서
결국 한국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내일부터 오릅니다. 기본요금은 3,000원에서 3,800원, 심야 요금은 3,600원에서 4,600원으로 각각 800원과 1,000원 인상됩니다. 대형과 모범 택시 기본요금도 6,500원으로 1,500원 오릅니다. 인상된 요금은 내일 새벽 4시 이후 탑승부터 적용됩니다. 미터기가 올라가는 속도도 빨라져 100원 거리 요금이 현행 142m에서 132m로 줄면서 요금 100원이 추가되는 시간도 35초에서 31초로 줄어듭니다. 서울 택시 요금 인상은 지난 2013년 10월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또한 다음 달부터 시외버스 요금이 평균 10.7%, 광역 급행버스 즉 M버스는 평균 12.2% 오릅니다. 시외버스의 가격 인상은 지난 2013년 이후 6년 만이고 M버스는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안정적인 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버스 공공성과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버스 운임 상한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외버스 요금 상한은 일반 직행의 경우 13.5%, 고속의 경우 7.95% 오릅니다. M버스는 경기 지역이 16.7%, 인천 지역은 7.7% 오릅니다. 국토부는 버스업계의 지속적인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해 왔지만 물가와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 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버스업계는 이번에 조정된 요금 상한에 따라 노선별로 운임을 산정해 해당 시도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통해 조정된 요금은 관련 절차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요금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요금을 적용받도록 해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광역 알뜰 카드 확대와 시외버스 정기 정액권 발행 등을 통해 이용객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건강 소식 하나 전해드립니다. 우울증이 뇌를 빨리 늙게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일대학 의대의 이리나 에스털리스 신경과학 교수 연구팀은 우울증이 뇌의 노화를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AP통신과 영국의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만성 우울증 환자 10명과 일단의 정상인을 대상으로 뇌의 인지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신경세포의 신호전달 통로 시냅스의 밀도를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로 측정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팀은 말했습니다. 시냅스는 뇌 신경세포에서 가지처럼 뻗어나와 다른 신경세포의 시냅스와 연결되는 신호 전달 통로로 시냅스가 얼마나 많고 강한지가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팀은 시냅스 밀도가 뇌 인지 기능의 노화 정도를 나타낸다고 보고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PET로 시냅스의 밀도를 측정해서 우울증 환자와 정상인의 차이를 비교했습니다. 시냅스의 상태는 직접 뇌 신경조직 샘플을 채취해 분석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연구팀은 시냅스에만 있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방사성 물질을 이용해서 PET 영상에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하는 방법으로 시냅스의 밀도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 환자는 시냅스의 밀도가 정상인보다 2~3%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차이는 우울증 환자의 경우 시냅스의 밀도가 정상인보다 10년 일찍 엷어지기 시작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시냅스 밀도가 낮을수록 우울증의 증상은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 유병률이 2배 많고 남성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위험이 3배 높은 이유를 찾아내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연구팀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실리콘밸리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부족한 가운데 시작하는 실리콘밸리 유튜브 뉴스는 여러분에게 따뜻함을 전해드리는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그 옆에 있는 좋은 그림도 클릭하시면 제가 뉴스 올리는 즉시 알림을 받아보시고 뉴스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분들께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공유는 카톡이나 텍스트로도 해주시지만 주위에 유튜브를 낯설어 하시는 어르신분들이나 지인분들께 어떻게 보는지 설정을 도와주시면 더욱 훌륭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가셔서 실리콘밸리 뉴스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좀 더 발전된 실리콘밸리 로컬 뉴스 방송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메일 siliconvalleykoreannew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고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이 힘입니다.